왜 그 작품은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을까, 왜 살아 숨쉴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그의 또 생명력, 뭐 그것을 좀 많이 좀 탐구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문화로 그 일상의 삶을 행복하게 한다라는 취지의 HJ 컬처를 운영하고 있는, 또 그 안에서 또 꿈을 꾸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꿈을 꾸고 있을 또 프로듀서 겸 대표 한승원입니다. 사실 그런 질문 받을 때가 제일 어려운데, 마치 어떤 작품 하나가 또 뭐 이렇게 손꼽기 어려운 다 이렇게 자식 같은 작품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또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래서 저희 데뷔작은, 그냥 대표작은 첫 작품으로 항상 꼽기로. 그래서 저희 회사의 첫 작품이었던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 또 아마 처음이 있으니까 두 번째도 있다라는 생각이 돼서, 다 동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처음 만났던 인연이었던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를 저희 대표작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는 영상 기술이, 사실은 저희가 거의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첫 작품을 냈을 때, 그 당시에 그런 공연에 그런 뭐 3D 래핑이라든지 다양한 인터랙티브한 어떤 요소들을 이렇게 전면으로 이렇게 영상이 배경으로 쓰이는 정도여서, 아주 실제, 그러니까 또 저희 연출님이 그 영상을 제3의 배우라는 어떤 지칭이라는 어떤 언어를 만들어서, 사실 영상이 엄청나게 중요한,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고흐의 그 어떤 염원과 고흐의 꿈은 그림으로 말을 건다였거든요. 그래서 그림으로 말을 건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 결국은 그림이 배워야 되고, 그 그림이 관객들과 말을 걸어야 된다는 일념하에, 그런 영상이 어떻게 쓰여져야 될까?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도구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의 원형, 그 그림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 고흐가 말하고자 하는 거였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영상 기술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 지점이 아주 큰 반향을 좀 일으켜서 해외로도 수출이 많이 됐고, 또 저희가 좀 빠르게 저희 회사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또 좀 그런 작품으로 됐던 거였습니다. 사실은 뭐 사업을 하면서 뭔가 계획대로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이렇게 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냥 그렇게 그 당시에 함께 만났던 상황, 또 사람들, 또 그런 힘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뮤지컬을 저희가 창작을 해야겠다고 했던 상황이, 아무래도 좀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뮤지컬을 좀 이렇게 육성해야겠다는 상황이었고, 또 뮤지컬에 대한 꿈을 키웠던 사람들이 또 많았었고,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염원과 또 환경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또 자주 이야기하게 되고, 서로의 어떤 꿈과 비전 나누고, 그러다 보니 의기가 투합이 되고, 그럼 뭐 아무래도 저희가 좀 이렇게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사람들이 집단이다 보니까, 뭐 내일은 없어, 뭐 지금 뭐 하자, 그렇게 해서 아마 창작을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모하고,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뜨겁게 좀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뭐 굴곡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 창피한데, 사실은 이게 뭐 누구나 다 한번 겪었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저희도 이제 그 가정 형편이 뭐 아주 잘 부유하게 좀 지내다가, 철없이 지내다가 뭐 정말 안 좋은 상황을 이제 겪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게 꿈인 것 같았어요. 이게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던 일이니까. 그래서 이건 꿈이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처음에는 되게 적응을 못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창피한 얘기지만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된 걸 알리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전에 살던 집으로 그냥 가고 거기서 만나고 막 그런 식으로, 이건 일시적인 일이지 곧 이렇게 해결될 거다 생각을 했는데, 그럴 수 없다라는 걸 이제 좀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사람이 좀 많이 이렇게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고도 이렇게 좁아지고, 그러다가 아무래도 저는 이제 그런 종교적인 힘도 이제 컸던 것 같기도 하고, 또 부모님의 어떤 교육적인 것도 컸던 것 같은데,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되겠다. 그냥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여야 되고, 이 상황은 앞으로 있을 어떤 나의 어떤 찬란한 미래에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일 수도 있겠다. 나를 되게 강하게 만들려는 어떤 하나. 그래서 여기서 내가 지지 않으면, 여기서 내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히, 그리고 설사 뭐 그렇게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사는 삶을 만족하면, 그리고 꿈을
계속 꾸고 있으면, 그래서 지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곳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정말 원대한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인터뷰에도 말씀 몇 번 해드렸는데 항상 거울을 보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뭔가 미래의 저를 보면서. 그래서 아마 그러면서 혼자서 계속 뭐 이렇게 힘을 받게 이렇게 자연구를 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시기를 다행히 잘 이게 저희도 많이 게으른 사람이었거든요. 엄청 게으른데 아마 신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극한으로 몰아서 저에게 또 하나님이 이렇게 좀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오셨던 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 그러셨을까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하고서 늘 하루를, 그 이후로는 지금 어떠한 진짜 어려움이 와도 뭘 힘들지만 항상 긍정으로 이것을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또 좋은 또 계기가 또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뮤지컬 제작자라는 어떤 정확한 어떤 뭐 그런 지칭은 아니었지만 뭐 사실 그거는 있어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러한 어떤 작품들을,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작자라는 어떤 구체적인 프로듀서라는 것도 사실 제가 그럴 때만 해도 뮤지컬은 프로듀서라는 개념도 한국에는 없었고 막연했거든요. 그러니까 뮤지컬이라는 게 어떻게 제작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떤 한 작품 뭐 어떻게 그런 걸 만들었어요 이 정도로 생각했지 그게 뭐 프로듀서다 뭐 이렇게 생각은 사실 못했던 거죠. 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학교 학창 시절 때는 이렇게 연극이나 뮤지컬을 이렇게 접하기가 그렇게 고등학생이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연출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잘 모르고 연기자는 이렇게 대충 알았지만, 그리고 보통 연기자가 연극 무대에 산다기보다는 막연히 방송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만 제가 연극영화과를 갔던 이유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큰 병은 아니지만 잔병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항상 뭔가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치료해주는 사람이 되고 좀 아픈 사람들을 좀 많이 치료해주는 뭐 의사나 아니 그런 비슷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막연하게 그런 꿈을 갖고 성장하면서 이제 어떤 입시를 할 때 저는 아무래도 좀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교회에서 이제 그런 기획도 하고 어떤 뭐 문학의 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할 때 너무 재밌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뭐 기획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선보이는 것들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어떤 전공이 뭐가 있을까를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또 연극영화과가 가장 유사한 것 같았고, 그 당시 제 생각으로는. 그리고 어떤 인간의 영혼을 이루할 수 있다는 건 되게 좀 가치 있는 일인 것 같다. 그래서 뭐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게 이렇게 보이는 어떤 뭐 신체적인 어떤 치료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영혼을 치료하는 것도 하나의 또 치유가 될 수 있다는 어떤 꿈을 가지고 연극영화과를 좀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되게 낯설었죠. 학교를 그만둬야 되나?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끼를 제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전혀 저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막 어떤 무대였거든요. 그런데 마침 또 역시 또 사람을 잘 만났고, 그럴 때 동료 또 동기들이 또 저를 또 많이 케어해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을 이렇게 좀 뒷받침해주는 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또 기획이라는 어떤 틀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기획을 또 하게 됐고, 그때 알았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프로듀서 기획자의 직업군으로 속하는구나는 거를 이제 그러면서 알아갔던 것 같아요. 신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러겠지만 좀 사람에 대한 좀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그래서 제가 좀 한때는 좀 이렇게 오반데 이렇게 막, 그래서 저 지하철이나 버스 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많이 이렇게 쳐다봐요. 그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막 이렇게 즐거운 이렇게 연예인들 보면 저들은 또 무슨 또 이렇게 일상이 뭐가 있었을까? 또 부모님과 또 자녀에게 아이 뭐 이렇게 하고 또 어떤 힘겨운 어떤 가정의 모습 보면 또 저희 아버님이 또 생각나기도 하면서 막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되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하면 이게 엿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렇게 남의 거를 이렇게, 그래서 좀 오해사기도 그래서 이거 진짜 좀 과할 때는, 그래서 정말 사람에 대한 관심이 뭐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뭐 어떤 일상은 어떨까, 그들의 하루는 어땠을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그래서 제가 아마 전공을 선택한 것도 아마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가 뭐 사람에 대한 얘기가 많아졌는데, 뭐 저희가 이제 뮤지컬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작품을 우리가 할까, 역시 아무래도 제가 사람에 관심이 많으니까
사람의 소재에도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저희는 이 공연이라는 장르가 다른 어떤 매체에 또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색깔은 뭘까? 역시 라이브함인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라이브함을 쓸 수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예술가들의 행위라든지 그들의 예술혼 이런 것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더 사람과 예술가들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얘기됐고, 근데 마치 제가 더 재밌었던 거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고, 근데 그 사람 중에서도 아니면 그들의 작품 중에서도 이렇게 좀 과거에 아주 수백 년 전, 뭐 아니면 더 그 이상도, 근데 그런 과거의 얘기가 국경을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고 시기를 초월해서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우리가 이게 감흥을 주고 열광하게 만들고, 근데 이게 미래에도 그럴 것 같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힘은 무엇일까? 왜 그럴까? 왜 그 작품은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을까? 왜 살아 숨쉴까?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한, 왜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그의 또 생명력, 뭐 그것을 좀 많이 좀 탐구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중에서 좀 의문점이 나는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우리가 우리와 그게 크다지 다르지 않은, 근데 그 중에서도 좀 보편적 감성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예술가들 중에서도 아주 보편적이지 않은 분도 많은, 그러니까 그런 분보다는 좀 보편적인 분, 보편적 감성을 가지고 있는, 또 그가 꿈꿨던 것들이 우리가 몰랐지만 너무나 우리와 다르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어떤 인간적 매력을 좀 느끼고, 그들의 삶을 보면 우리 충분히 우리에게 일회가 될 지점, 우리가 잃어버린 정서를 그 예술가를 통해서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작품들을 더,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하신 살리에르 같은 경우도 우리는 모두가 다 2인자고 우리는 항상 모차르트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모차르트이기도 하고 살리에르가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인생의 구조 안에서, 근데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그 삶이 그냥 그렇게 우리가 다르지 않고, 그가 이렇게 했던 건 욕망이 우리와 욕망과 맞닿아 할 수 있고, 그런 지점들을 만났을 때 되게 해소되는 위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를 무대에서 내가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래서 괜찮아,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내가 살리에르에게 아유 괜찮아, 왜 그럴 수 있지, 이렇게 그게 결국 그게 타자화됐지만 나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작품들을 좀 많이 좀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창작 뮤지컬을 처음에 이제 한다고 했을 때 한국에서 만든 한국적 소재도 물론 되게 필요하지만, 그 당시에는 좀 보편적 소재에 좀 먼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 뮤지컬이지만 어떤 한국 뮤지컬이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뮤지컬로 저는 인정받고 싶은, 저는 그래서 뭐 창작 뮤지컬이라는 말을 이렇게 붙이지 않는 것을 더 선호하기도 하거든요. 뮤지컬이지 뭐 이런 생각, 브로드웨이도 창작 뮤지컬이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러면 모두가 아는 얘기를 하자. 그것이 뭐 굳이 뭐 한국적이다 아니면 뭐 한국적이 아니지 않다 이런 것보다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얘기 중에 그러면 뭘 할까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모두가 아는 얘기를 해야 보편적 감성을 좀 빨리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마 하게 됐고, 그래서 해외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소통해야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소재를 좀 선정할 때 좀 그런 부분에 좀 더 고민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감은 항상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데 하면 할수록 이 자신감보다는 이제 두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막연하게 좀 이렇게 던질 수 있는 어떤 구호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실현되어 가지고 그것을 뭔가 다음을 스텝을 준비해야 되고 할 때는 그다음부터는 좀 두려워지는 것 같아요. 정말 그게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왜냐면 이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저 혼자 아니면 뭐 2명, 3명이니까 이게 좀 안 돼도 우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 자꾸 그런 어떤 비전과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지원해주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책임감, 두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너무 어떤 피해가 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어떤 그러한 두려움도 좀 따르고 이런 것 같아요. 그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려고 하는 거는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냥 그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섭리처럼 뭐 해야지라는 것보단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이제 가는데, 저는 결국 아까도 뭐 근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어떨 때는 제가 이렇게 막 필요하다서 필충만해서 막 가자 이럴 때가 있고, 아 내가 너무 이제 지쳐서 한데 갑자기 옆에 있는 동료들이 아 무슨 소리냐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가자고 해서 또 끌려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모두가 다 그냥 전멸했는데 어떤 관객들의 또 뜨거운 또 지지에 의해 또 우리가 너무 벅찬 감동이 또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결국은 저희 일은 뭐 정말 사람이 전부고 사람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왜 이 일을 계속 하냐고 물어보면 결국은 그런 살아있으니까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죽으면 그만하겠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한은 계속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상.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할 수 있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것이 어떻게 보면 얼마나 이렇게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하면서 우리 것이 최고지 이런 거는 좀 과하지 않아? 이런 것도 좀 있고, 뭐 그런 너무 좀 너무 어떤 관념적이야 뭐 이런 것. 근데 이제 그런 거 하면서 항상 우리가 이제 우리 컨텐츠 건드릴 때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너무 익숙한 얘기고 다른 얘기를 굳이 뭐 우리가 봐야 돼? 뭐 이렇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관심사 순위에서 조금 밀린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또 저희가 어떤 컨텐츠를 할 때, 또 보편적인 얘기를 할 때도. 그런데 이제 우연치 않게 제가 이제 저 연수로 이렇게 저희 협회에서 이제 런던으로 이제 갔는데, 이제 셰익스피어 이제 극장 이제 투어를 이렇게 이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이드분이 이렇게 하는데 그냥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셰익스피어의 원형극장이, 저는 이제 옛날 방식으로 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상도 안 했지만, 그게 이제 한번 전설했다가 다시 재건을 했다, 원형을 그대로 다시 만들었다 얘기하길래 아 그렇구나 그랬더니, 갑자기 이 극장을 다시 재건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아니 인도가 바꾸지 않겠다는 셰익스피어인데 뭐 영국 정부에서 했든지 아니면 어떤 영국 단체에서 당연히 했겠지, 미국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반대도 많았다는 거. 아주 오랜 시간 동안의 어려운 끝에 극장을 다시 재건했다는 말을 하는데, 순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띵 오는 게 있더라고.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제가 이 출장 오기 전에 세종대왕 이런 뮤지컬을 준비 중인데 한번 관심 있냐고 물어봤을 때 아예 그 얘기 이제 이랬고 왔는데, 갑자기 그 순간 저한테 뭐가 왔냐면, 어떻게 영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 재건을 했을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럼 우리의 어떤 이런, 우리가 또 서양 인물들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의 얘기도 더 잘 만들 수 있고, 아마 우리의 얘기는 우리가 또 더 잘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우리의 얘기에도 더 관심을 어떻게 보면 좀 가질 의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꼭 한국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인물 중에도 세계 시장에 나왔을 때도 대등할 그들에 맞는, 우리가 통용될 수 있는 그런 보편적 감성 가치가 있는 그런 콘텐츠가 분명히 많은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 발굴하지 않았구나, 세련되게 포장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건 해야겠다 우리가. 그래서 했는데, 마침 했는데, 그러면서 그런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 역사를 너무 우리가 몰랐고 무지했고, 그래서 세종을 준비하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요. 그래서 더 좋은 성과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저희도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우리 컨텐츠, 지금도 계속 연구 중에 있지만 좀 그런 컨텐츠를 좀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좀 그런 컨텐츠, 그것이 한국인이어서가 아니라 충분히 이거는 그냥 작품적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게끔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세종대왕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면서 느꼈던 건데, 아까 제일 어려운 점이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세종대왕의 이런 관념과 관점이 너무
적인 것, 너무 이렇게 주입식적인 것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 영국 워크숍을 저희가 그래서 했어요. 영국에 가서 영국 스태프들하고 한번 이게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그냥 왕으로 그냥 얘기 받아들이지 우리처럼 세종대왕의 어떤 막 들을 때부터 막 예민정신을 강요하지 않는 거니까. 근데 이해가냐고 그랬어요. 너무 복잡하지 않냐 했더니 너무너무 뭐 자기네들은 이해가 가고, 그리고 충분히 이 얘기는 보편적인 얘기고,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왕이 있었다는 얘기는 사실 서양에도 그런 왕이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이렇게 왕이 그러니까 뭐 저희 역사를 더 아직 모르겠고 뭐 그 영국인 친구들도 더 모르는 지점이 있어서 우리가 더 그런 왕이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대화 중에 약간 서양의 왕과 이제 그 세종대왕 왕의 차이가 이렇게 백성이라는 말에 되게 이제 좀 되게 꽂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보통 왕의 권리를 이렇게 뒤세우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그런 정신인데, 근데 백성의 삶을 이렇게 했다는 지점들이 되게 좀 자기들도 좀 감동이 있다.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백성이 곧 자기다라는 어떤 뭐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어떤 그 시대 되게 빠르게 어떻게 보면 물론 왕권 시대지만 되게 사상은 되게 민주적인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 그런 지점에서 되게 얘기해 볼 부분이 많다라는 얘기를 했고, 저도 하면서 그 왕이 백성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위했다라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너무 몰랐던 얘기도 해야 되고, 근데 제가 이제 꽂혔던 점은 저는 그런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태종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형들은 조금 이렇게 어긋나고, 근데 왜 세종 같은 성보는 나왔을까? 그리고 그 예민정신은 왜 생겼지가 저는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한글 창제가 다 아시겠지만 눈이 멀어서 눈 거의 잘 안 보이는 장님 정도 되는 수준까지, 그 당신이 죽기 직전에 이제 또 너무나 사랑했던 소나무가 이렇게 죽고 나서도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창제했기 때문에 그 왕이 마치 기력을 다하는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실 이유가 뭐였을까? 태평성대하고 권력은 아주 강력할 때였고, 그거 안 한다고 누가, 그리고 이미 만들어 놓은 업적도 너무 많고,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 집현전 학자들을, 가장 반대 강렬한 집현전 학자들을 이렇게 내몰아 가면서까지 그렇게 마지막에 할 힘이 과연 있었을까? 저는 그 지점이 되게 이제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을 좀 찾아가는 작품으로 저희가 좀 만들려고 했는데, 그 지점 때문에 조금 더 관객분들이 조금 더 좋아해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이제 그걸 지금 팬데믹 때문에 못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 일본에서 저희가 이제 관광공사랑 같이 하면서 일본을 제가 몇 번 갔었거든요. 근데 관광공사에서 이제 일사사력을 이렇게 해달라고 한 30분 이렇게 쇼케이스를 아주 이렇게 하달라 할 때 저희는 조금 이게 과연 될까 했어요. 왜냐면 이게 좀 무대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쇼케이스처럼 이렇게 공중의 어떤, 그리고 이렇게 풀스토리도 아닌 정말 일부의 얘기를 과연 알까? 한국 사람들도 역사 좀 이렇게 보지 않으면 안 될 텐데. 근데 저희가 정말, 저는 이제 그 당시 그 다음날 가서 못 갔는데, 그 도쿄문화원을 했는데, 그 공연이 끝나고 처음에 박수가 이렇게 안 나와서 내려갔는데 박수가 이제 전체 이제 기립박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박수를 계속 이제 일본 분들이 치는데, 거기는 이제 일반인도 있지만 일본의 문화가 관계자들 그날 되게 많이 초청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박수를 계속 치는데, 그 문화원에서도 그럼 다시, 그러니까 우리 같은 박수 좀 다시 나가야 되나 이제 그러는데, 문화원에서도 이제 보통 그렇게 한 적이 없어서 좀 지나면 이제 앉으실 거다. 그건 괜찮다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해서 배우들도 이제 옷도 이제 갈아입고, 근데 박수가 이제 막 3분 이상 계속 나온다는 거니까 어떡하지? 그러니까 문화원 당황하더니, 그러면 이제 조명을 다 켜고 문을 활짝 연 거예요. 나가시라고. 그런데도 박수가 계속 7분 이상 계속 이제 그러니까 문화원도 이제는 안 되겠어, 죄송한데 해가지고 우리 제작팀이 막 뛰어들어와가지고 이 상황이 안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배우들 다 벗고 입고 있는데, 그래서 배우들이 당황해서 다시 벗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준비하니까 또 2, 3분 더 걸리니까 거의 10분 정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근데 그 분들이 그렇게 했다는 말 듣고 제가
아니 이게 어떻게 해? 이게 받아들여져? 막 우리가 너무 이게 당황했던 거야. 그 다음날 제가 와서 너무 반응이 좋았다. 그러는데 그게 왜 그럴까 했는데 다행히 이제 그 세종이 뿌리 깊은 나무라는 그게 일본에 가서 되게 인기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를 많이 본 관객들이, 물론 그리고 거의 오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한국을 좋아하는 분들이 왔겠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종이라는 소재가 이렇게 낯설지 않았고, 그리고 또 우리 배우들이 정말 노래 잘하거든요. 감정적인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노래 실력이라든지 일본에 비해서 그런 뭐 다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력, 그런 노래 우리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의 또 한복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그렇게 통일됐고, 그리고 특히 일본은 좀 달라. 저희 되게 놀랐는데 소원하고는 그렇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되게 정서가 다르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나오는데 관객들이 저희가 조선을 위해라는 후렴구가 있거든요. 일본 분들이 이렇게 조선을 위해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근데 되게 좀 기분이 묘했던 게, 일본이 조선을 망가뜨린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그들이 조선을 위해라는 넘버를 부르면서 이게 결국은 어떤 문화의 포용성, 그러니까 문화의 어떤 감싸 안음. 그래서 저는 문화외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마음을 사는 것, 그건 우리가 먼저 감싸 안으면 내려놓게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런 어떤 다툼은 정치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 결국 우리가 우리 문화로 그들을 감싸 안으면 그들이 우리 것을 좋아하고 우리를 이해하고, 그럼 결국은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 저는 굳게 믿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일사사력을 보면서 또 이런 공연이 꼭 어떤 작품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사람을 화해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에게 할 수 있는 아주 큰 힘이 있구나. 그게 결국 어떤 영상 매체보다도 더 진화할 수 있는 어떤 라이브함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크게 감동했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잘 만들어서라는 개념보다 세종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우리 한국의 미, 또 우리의 어떤 흥과 그런 어떤 것들이 충분히 세계 시장에 나갈 수 있겠구나, 또 희망을 저는 좀 봤던 것 같고, 이제 팬데믹이 정리가 되는 대로 저희도 많은 그런 계획들을 또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창피한 얘기지만 저희 학교 다닐 때 한국 영화관에서 보면 학교에서 놀림 받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한국 영화는 비디오로 봐야지, 막 이런 그런 트렌드가 있을 때였어요. 뭐 그게 뭐 저희들 쪽에서만의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막 차트도 한국 영화 차트, 이렇게 외화 차트 이렇게 따르게 놔두기도 하고, 팝송을 불러야 되고 팝송 하나 모르면 좀 이렇게 좀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 저는 생각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음악이 사실 가요 시장이 먼저 좀 되게 선풍적으로 되게 트렌드하게 빨리 이제 선도하게 됐고, 그러면서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뭐 이런 심지어 넷플릭스까지 이제 이렇게 오징어 게임 같은 거 보면서 어떤 문화의 어떤 증폭이 엄청 크게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성과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면 좋겠지라고 생각했지, 1등 아니면 압도 아니면 기준.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기준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패스모버 따라가잖아요. 항상 그들의 기준을 우리가 이제 따라가서 그 기준에 맞았어요 이러는 거 같았거든요. 근데 오징어 게임을 이렇게 보고 요새 우리의 어떤 문화 콘텐츠의 확산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스탠다드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구나.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게 정말 꿈만 꾸던 얘기가 아니라 그게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또 아무래도 그 전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하는 어떤 공연 콘텐츠도 그러면 우리도 충분히 이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꼭 제때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우리 후배들이 누구든지 저는 충분히 이제 그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기대가 좀 생기게 됐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팬데믹이 없었으면 더 많은 수출들이 아마, 그러니까 우리 뮤지컬도 되게 힘을 받고, 또 정부 차원에서 해외 교류도 많이 지원하고, 그리고 좋은 친구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이미 우리 뮤지컬 시장은 외국에서도 이번에 또 코로나 시기에서도 유일하게
멈추지 않은 시장으로서 되게 놀라서, 왜냐면 맥킨토시가 또 우리 문화부 장관한테 노하우 알려달라고 할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만 봐도, 근데 저는 이제 그게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냥 어떤 소위 창작자들의 역량도 아주 저는 중요하고 훌륭하지만, 저는 우리 소비자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아주 큰 영향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작을 하지만 그것을 소구하고 소비하는 소비층들이 저는 아주 열성적이고 아주 정말 적극적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느 나라 국민들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명과 흥은 창작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모든 유전자의 DNA이다 보니까 그것을 소구하고 향유하는 것도 너무 신명나고 확산적인 것 같아요. 파괴력 있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층들 역시 엄청난 어떤 제2의 창작자의 역할을 또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암이라는 어떤 전 아주 올바라서 조심스럽지만 그런 것도 제가 얼핏 기사를 보면 결국 팬덤이라는 것들. 근데 팬덤이 진화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은 누군가 소비해주지 않으면 이거 확산되지 않았을 텐데, 그럼 누가 소비했느냐라고 보면 어찌됐든 갑자기 오징어 게임이 갑자기 딴 방에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전부터 우리 드라마에 대한 소비와 확산이 분명히 있었고, 그 시초는 우리 어떤 강력한, 그게 어떤 그 온라인 세상을 만나면서 게시물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번역도 우리 스스로 많이 하는, 그러니까 그거 사실 보면 전 팬들 보면 노력들을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렵게 그걸 다 번역하고 이렇게 홍보해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관객들에게 되게 감사함을 항상 느끼는 거지만, 만약 어느 식당을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어느 식당에서 어떤 제품이 좀 안 나간다고 해서 관객들이 막 되게 안타까워하고 막 세일즈하고 막 그러지는 좀 많잖아요. 이게 좀 다른 결이잖아요. 근데 막 제가 좋아하는 어떤 컨텐츠들이 좀 이렇게 한다면 막 홍보하고 막 알리려고 애쓰고 이렇게 동일시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리 이런 컨텐츠가 그렇게 가는 건 어떤 특정한 배우 하나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많은 어떤 관객이 함께 시장을 뛰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는 특정 BTS 한 명이 아니라 1000명, 10,000명, 몇천만 명의 이렇게 그런 BTS 오징어 게임들이 같이 뛰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우리가 그런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희망? 그리고 되게 저는 되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페라를 하게 돼서, 연출을 하게 돼서 너무 저한테 영광스럽고 너무 재미난 작업이었고, 그만큼 두렵기도, 항상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장르를 만난다는 것, 또 어떤 새로운 예술가와 작업한다는 거, 그러니까 창작을 한다는 건 정말 못 모를 때는 사실 좀 그렇지만 조금 하면 할수록 진짜 두렵습니다. 정말 이게 잘못 해석하면 어떡하지? 그런 어떤 그 앞에서 항상 이제 그 결과물에 대한 어떤 공포를 항상 느끼는데, 그래서 요즘은 첫 작품 올라가면 이렇게 진짜 뼈마디가 다 이게 부서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날은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이렇게 집에 오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든 감각이 곤두서 있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좀 그게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좀 어려운데, 그 오페라는 또 한 번의 저의 또 이제 그런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통인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왜 내가 오페라까지 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오페라 매력에 빠졌기 때문에 또 그렇죠. 인정해 준 분들이 있었겠지만, 제가 예전에 뉴욕에 갔을 때 뮤지컬만 이렇게 보러 가잖아요. 근데 뭔가 또 좀 이렇게 문화적 또 허영심이 좀 생겨서, 왠지 다들 뮤지컬 볼 때 오페라 한 편은 좀 매트가 유명하다고 하니까 가서 또 좀 괜히 또 한 편 보고 와서 또 아는 체 좀 하고 싶은 인간적인 욕망이 생겨서, 나는 오페라를 보겠다. 다들 좀 웃긴다 했는데 저 혼자 매트 오페라를 보러 갔죠. 근데 가서도 내가 미쳤지. 런타임 3시간 반이고, 내가 이거 내가 진짜 참 나도 한심하다 이러면서 이제 앉아서 봤는데, 저는 음악에 몸이 녹아내리듯 했다, 이런 그거 보면 저는 항상 좀 과하다 그랬거든요. 그거 다 그렇게 체험하니까 그렇게 쓰는구나. 정말 진짜 어떻게 저런 음악, 오페라의 완전히 매력에 제가 완전히 녹아버린 거, 정말 살 때 그런 감각은 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뮤지컬과 완전 다른 감각이어서 그 메타 앞에 조그만 이렇게 분수도 돼. 아마 그냥 거기서 그냥 거의 1시간 이상 그냥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 안 온다고 난리도 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어떤 음악에 가지고 있는 강렬함, 음악이 주는 어떤 힘을 좀 많이 믿어서 저희가 약간 대극장 뮤지컬을 한다 그러면 어떤 오페라적인 음악적 그런 에너지 주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대극장 뮤지컬에 막 인원이 되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오페라타, 우리는 만약에 대극장을 한다면 오페라와 뮤지컬의 중심, 오페라타 스타일의 이제 뮤지컬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대극장, 그래서 좀 합창을 많이 넣는 걸 좀 하게 됐고, 어린이 뭐 키즈 뮤지컬도 오페라타로 하게 됐고, 오페라 음악들로 이렇게 변주하는 작업들을 했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오페라를 내가 할 거라고는 안 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매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오페라를 하면서 이제 오페라가 아무리 클래식하고 대중에서 많이 조금 뭐 이렇게 멀어지면서 이게 소위 인구가 좀 줄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뭐 뮤지컬도 어떻게 보면 확산했다고 하지만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어느 정체기가 있는 거고, 문화를 많이 소비하기에는 되게 낯선 장르는 사실인 것 같아요. 진입장벽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낮잖아요. 높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해보면서 아마 제가 오페라를 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오페라 정말 전통 클래식을 잘하시는 분들을 제가 과연 뭐 뛰어넘을 수는 없다 생각하고, 제가 뭐 미약하나마 역할을 한다면, 저도 꿈꾼다면 이 오페라를 조금 더 대중적으로 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 좋은 거를 조금은 더 이렇게 관객들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찾고 있고,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컨텐츠 안에서도 이제 오페라와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뮤지컬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소재들, 그리고 오페라도 정말 무궁무진하고 정말 뮤지컬로 올 만한 소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품들도 제가 조금 더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고통스럽지만 또 하나의 또 좀 어떤, 그러니까 꿈을 꿀 수 있어서, 그래서 또 좀 되게 또 즐거운 또 여행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스스로 제 작품 평가를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공정하지 않다 생각되는 내가 하는 평가는 공정할 수 없다. 그래서 단지 저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 맥킨도시가 했던 말, 전 되게 맥킨도시에 대한 연구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프로듀서를 해야겠다 생각한 것도 그냥 그건데, 구체적 프로듀서구나라는 걸 한 게 뭐였냐면, 왜 이렇게 여러 4대 뮤지컬이라는 건 뭐 사실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만들어낸 말이지만, 우리 흔히 4대 뮤지컬을 쭉 보니까 만든 창작자도 다 다르고 뭐 다 다른데 한 명이 똑같은 거예요. 그게 맥킨도시 누군데 이게 다 똑같아. 그래서 뭐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뭐 뮤지컬은 프로듀서의 예술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맥킨도시 인터뷰를 좀 많이 찾아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맥킨도시에게 뮤지컬이라는 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그냥 노래하고 춤추고 그 이하도 그 이하도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뭐 캐치 이렇게 성할 줄 알았냐 뭐 물어보고 하니까, 당신은 고양이들이 이게 궁금하냐, 다 망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 다 망한다고, 안 된다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단지 자기는 자기 하고 싶은 작품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 뿐이다. 그 관객의 니즈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냐. 그 관객의 니즈를 예측한다는 건 바보 같은 생각이고, 난 단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전달하고 싶은 얘기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든다. 관객들이 그리고 관객 와주기를 좀 간절히 바란다. 근데 저 역시도 그냥 제 작품을 만들 때 뭐 연출은 제가 제작한 건 아니지만 그런 작품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평가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냐, 아니면 내가 좀 부족했냐, 좀 안일하게 했냐, 그거 정도의 평가는 제가 스스로 반성도 하고 다음에 이런 걸 또 좀 보완하겠다는 걸 할 수 있는데, 이제 컨텐츠에 대한 어떤 옳고 그름의 평가는 관객들이 하는 것이지, 제가 이렇게 좋다 안 좋다는 좀 다른 평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람스는 그런 면에서 만약에 제가 한다 그러면 점수를 아직은 좀 매기기는 어려우니까, 제가 이것이 얼마만의 성과로 내가 했는지에 대한, 근데 다만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근데 이제 오페라가 생소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많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이거 해도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뮤지컬에서는 이렇게 좀 이런 거 파악해야 되는데, 이렇게 움직이 되나? 뭐 이렇게 나와 되나? 배우분들한테 이런 거를 요청이 되나? 막 스스로 이게
이게 좀 자가 검열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움은 조금 더 이렇게 마음껏 했었으면 더 어땠을까가 있는데 그런 어떤 경험치가 없다 보니까 그 제 안에서 이게 뭔가 되게 좀 이렇게 자가 검열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 이렇게 다음에 하면은 좀 한번 그냥 빗장을 한번 열어볼까. 뭐 기존에 배울 때는 이렇게 뭐 제작자, 연출자, 뭐 이렇게 약간 꼭 공연뿐만 아니라 저희가 어떤 배웠던 어떤 관념에서는 어떤 직업이 되게 직업군이 딱 정해져 있었지, 뭐 이걸 하면서 동시에 뭘 한다든지 이런 건 조금 없어졌는데, 지금 시대가 흐르면서 다양한 작업과 뭐 엔잡러란 말도 생기기도 하고 부캐란 말도 생기면서 직업의 어떤 형식과 삶의 어떤 행동 양식이 뭐 소비 양식도 변하는 거지만 많은 것들이 좀 뭐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다면 또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시대가 많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작품들은 아까 말씀드린 저희는 조금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저희 작품들은 주로 좀 저희가 이렇게 같이 작품을 함께 창작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제 그런 어떤 과정이 결국은 좀 자연스럽게 연출을 올 수, 그러니까 갑자기 뭐 그런 연출에 관적인 일을 안 하다가 갑자기 연출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작품을 같이 만들었고 같이 고민했고, 그래서 같이 그런 호흡했던 시간들이 조금 이제는 좀 제가 연출로서도 한번 그게 되어지는 거고, 그 관객들의 평가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뭐 냉정하게 평가가 안 되면 이제 못하는 거인 거고, 저는 결국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 주어진 환경에서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으니 최선을 다하는 거, 뭐 그거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그 공연계에 있다가 뭔가 조금 공허함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해 나가야 될지를 생각해 보면, 회사를 막 설립하기 전에 좀 실무를 경험을 많이 이제 하면서 정말 치열하게 했는데 잠도 안 자가고 뭐, 그래서 뭐 그런 건 정말 누구보다도 진짜 막 자부하면서 좀 했던 것 같아요. 채찍질하면서. 근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쭉 봤을 때 이렇게 뭔가 딱 이렇게 막 하는 게 그림들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어떤 만들어 놓은 어떤 규칙 안에서 나는 그렇게 계속 그냥 그런 거지. 근데 이게 과연 그게 그럴까? 뭔가 뚜렷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우연찮게 제가 대학원, 동대 문화콘텐츠학과를 갔을 때 저희가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됐죠. 그 대학원이. 거기서 뭐 이제 소개받아서 지금의 부인과 결혼도 하게 되고, 저희 인생이 결혼 못할 줄 알았는데 또 그런 터닝 포인트, 가정적인 개인적인 측면에서 터닝 포인트가 됐지만, 또 학문적인 측면에서 저희 사고와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진짜 딱 연극, 막 이런 거, 막 뮤지컬, 뭐 이렇게 어떤. 근데 문화 콘텐츠라는 말을 받아들였을 때, 문화 콘텐츠가 뭐지?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 정의를 보니까 단 거예요. 뭐 이건 영화, 드라마, 웹툰. 아니 근데 이게 다 있을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이 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문화 소비를, 나도 영화도 보고 뭐 웹툰도 보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뮤지컬 보는 사람이 뮤지컬은 보지 않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문화는 다양성 안에 서로 영향을 받고, 또 이렇게 융합도 하고, 또 통섭적인 어떤 그 각자의 또 색깔들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또 창작되는 과정을 보면서 또 그런 또 전공한 친구들과 다양하게 하면서 우리만의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안에서 정말 영상하는 친구는 더 저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빈센트 반 고흐도 그 대학원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연찮게 구미호라는 그 드라마를 보는데, 구미호가 끝나면 CG 처리한 게 나와요. 전 2층 진짜 그 집인 줄 알았는데 정말 너무너무 똑같아서. 근데 그게 컴퓨터 그래픽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너무 놀래가지고 막 이제 나 봤는데 그랬더니 막 웃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언제적 얘기를 하고 계서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게 지금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야. 근데 야 이거 너무 실제 같은데. 아니 근데 저도 이렇게 공연 보면서 왜 공연 영상 안 쓸까 그랬어요. 했더니 비용이 비싸고 복잡하지 않았더니 무대 세트 만드는 거나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막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영상을 만들면 영상은 좀 이렇게 보관도 편하시고, 왜냐면 세트 만들면 세트 보관료 나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되게 맞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이게 한 장의 차이고 아주 신라 같은 차이인데, 그게 사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남들 보면 누구나 다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그게 여기에 있으면 여기밖에 이렇게, 특히 저 같은 경우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를 해주는 것, 다양성의 얘기를 듣는다는 것, 그거 제가 그때 컨텐츠진흥원이라는 것, 우린 저희는 뭐 위원회 같은 데만 봤는데 컨텐츠진흥원에서 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봐보세요. 그건 또 뭐야? 그런 데가 있어? 그러면서 저희가 찾아보니까 가상현실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 가상공간을 고우의 그 가상현실을 만들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연목돼서 지원을 사업 받으면서 고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컨텐츠 학과 가면서 제가 느낀 게, 그러니까 이게 전 그래서 뮤지컬 회사이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저희가 뮤지컬로 시작을 하지만 저희의 꿈은 뮤지컬이라는 코어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 컨텐츠를 만드는, 확산되고 싶어 하는, 그래서 영화도 만들 수도 있고 뮤지컬 영화. 근데 대신에 저희가 기본적인 건 뮤지컬이라는 코어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뭐 호러 무비를 만들겠다 이러지는 않고, 할 수 있을 때 뮤지컬 드라마를 만들고 뮤지컬 영화를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좀 더 경쟁력은 혹시 있지 않을까? 뭐 그럼 그래서 뮤지컬에 관련된 그리고 만약에 전통을 건드리더라도 뮤지컬과 연계할 수 있는 어떤 전통의 소재, 그러면서 파생될 수 있는 레이블. 그래서 저희가 클래식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클래식이 아닌 레이블 회사가 지금 하려고, 그런 회사 찾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좀 큐레이션을 좀 하는 거죠. 그러면 왜냐면 저희 만약에 라흐마니노프를 보는 분들 라흐마니노프 클래식을 또 좋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럼 우리가 그런 식으로 또 클래식 하는 친구들을 좀 이렇게 모아서 공연과 연계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뮤지컬 영화 직접적인 장르적인 연기도 있지만 우리가 했던 클래식에 관련된 또 우리 클래식의 소재를 건드리니까 클래식의 또 전통 걸리면 뮤지컬 전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하겠지만 조금 또 전통의 씬을 만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근데 도쿄문화원에서도 우리가 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50분 정도 편성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스킵을 해야 되니까 제가 우리 판소리하는 친구를 이렇게 화자처럼 내서 했는데, 그 소리에 대한 또 그 일본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저희가 이런 소리하는 친구들하고 또 어떤 프로젝트를 또 진행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그러면 좀 더 정말 다양한 얘기를 좀 이렇게 하고, 그래서 문화라는 큰 틀 안에서 그런 담론들을 좀 많이 좀 확산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게 더 큰 경쟁, 영향력과 어떤 힘이 컨텐츠를 더 가공할 수 있는 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우리가 계속 하고, 그리고 팬데믹이 또 오면서 좀 더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위기를 극복하다 보면 또 기회가 또 생기고, 또 새로운 어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환경이 바뀌어야지 막 뭔가 맨날 밀어놨던 것들이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희 입장에서도 조직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사실은 멈출 수가 없었거든요. 저 인위적으로 멈춰야 된다는 건 알았지만, 저희가 회사를 설립하고 나서 정말 막 컨텐츠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서 아까 말했지만 저는 경영자로서는 좀 빵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막 이렇게 너무 무리하게 어떤 수입 지출도 좀 따져보고 우리 인프라와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역량도 생각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제가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뭔가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들 우리 스스로 알지만 멈출 수가 없더라고. 공연이 계속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힘들었던 찰나에, 어떻게 보면 이제 팬데믹이 생겼을 때 멈추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멈추고 싶지 않아도 멈춰야 되는 상황이 좀 저한테 왔고, 저희가 과감히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공연을 중단시킨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데 이걸 걱정하는 건, 그래서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한 7개월 처음으로 공연을 다 스톱 시켰어요. 어차피 정비가 필요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연구를 좀 나름대로 앞으로 어떻게 직원들을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뽑아야 되고 어떻게 같이 비전을 공유해야 될까도 고민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회사의 어떤 방향성 그런 것도 엄청 많이 고민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얻은 답은 원래 하던데 시대가 바뀌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처음의 초심을 잃지 않는 것, 그거 어차피 생각해 보니까 지금이 위기냐
10년 전 초창기가 위기냐면 10장기 초창기가 더 리스크하고 위기거든요. 그 당시에는 내일 뭐 할까 일이 없어서 그럴 때였게 그 당시가 더 사실 더 위기였는데 그런 정말 맨땅에 헤딩한 아무것도 없는 그 당시에 그것을 이겨낸 건 초심이잖아요. 그 생각 그때 가졌던 그거를 어쩌면 우리가 오면서 잃었을까? 변색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을 우리 스스로 믿지 못하고 어떤 환경에 맞춰서 우리가 막 따라가는 게 급급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의 그냥 초심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컨텐츠를 이렇게 끊임없이 소화해내는, 만들어내는, 창작하는 회사여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한 2, 3년 창작을 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서 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좀, 진짜 뭐 폭풍 창작, 제작을 쏟아낸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초심이고, 그게 우리의 어떤 생각이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다짐할 수 있어서 저에게 또 좋은 또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늘 걱정입니다. 정말 사업하면서 하루도 걱정을 안 해본 적은 사실 없던 것 같아서 걱정은 되고, 그리고 과연 이제 우리가 가보지 않은 세상이 과연 이렇게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 확신은 정말 뭐 수천 년을 지내온 어떤 이 공연 예술이 뭐 잠시 한 몇 년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뭐 이렇게 없어지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양한 형식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다양한 형식으로 소거되겠지만, 반면에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가 되게 위기지만 또 여러 나라로 갈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컨텐츠는 저는 결국 누가 더 잘 만드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컨텐츠에 더 집중하는 거 외에 답은 없다. 그게 가장 큰 마케팅이고 가장 큰 경쟁력이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두려울수록 더 컨텐츠에 집중하고 더 매달리자, 이렇게. 그러면 답은 거기에 있다고 좀 생각하고, 그리고 또 작품에 더 많이 매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말씀한 대로 뭐 저희가 이제 중국이나 일본 이렇게 많이 이제 가고 있는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세상으로 나가야 되죠.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저희도 이제 해외 팬들이 조금씩 이제 생기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가끔 놀랐을 때 놀라는 게, 미국 분이 저기 세종대왕을 막 20번 넘게 보길래 저분이 왜 그랬어요. 근데 놀랬어요. 알고 보니까 한국에 있는 이제 영화 강사신 거죠. 근데 이분이 저기 우리 배우 팬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것도 저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또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이제 일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런 친구들이 또 우리 뮤지컬을 보면 분명히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런 친구들이 또 이제는 인스타라든지 뭐 이런 많이 문제가 너무 발달되어 있잖아요. 가면 갈수록. 그러면 그것을 올렸을 땐 우리 브랜드가 거기를 타고 아주 뭐 늦게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들이 알게 될 거고, 그 몇 명의 지인들은 그럼 자연스럽게 또 우리가 소개될 때가 오지 않을까, 그런 어떤 걸 기대하고, 충분히 그게 저는 방향성이, 그리고 예전에는 좀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뭐 좀 속물적 성향이 또 있는 사람이니까 최연소로 막 내가 차체로 막 이런 거 되게 좀 이렇게 냈대 뭐 해내고 싶다 이런 게 좀 강했는데, 이것을 던지니까 세상 편하더라고요. 나보다 훌륭한 누군가는 하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단지 내가 좋아하는 걸 그냥. 근데 이 방향은 저도 되게 그런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했을 때, 우리 회사도 그렇지만 우리가 받은 것도 많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어떤 정부라든지 어떤 정책 자금 이런 것들도, 그리고 여러 가지 관객들 이런 거 보면, 우리도 분명히 우리 후배들이 오는 회사에, 우리 선배들 정말 그런 아무런 거 없어질 때 선배님들이 진짜 집 다 팔고 막 하면서 사실 뮤지컬 시장을 이루어오신 정말 대단하신 선배님이 있었기에 저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도 뭔가 후배들에게 뭔가 뭐 이렇게 해주는 것도 꼭 해야 된다는 건 전 나름대로 이게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 평가가 어떻게 될지언정 저는 그런 마음 먹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쨌든
이것이 꼭 수익이 나든 안 나든 그 방향은 옳은 방향이고 그 가야 되는 방향이고 저희가 중국 처음에 진출할 때도 그랬거든요. 처음에 중국 그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좀 잘 안 열릴 때 제가 5년을 막 두드렸거든요. 안 열려요, 안 열려 중국 시장이. 뭐 뮤지컬 안 본다 중국 사람들은 막 할 때. 근데 제가 이제 그랬던 건 이거는 뭐 가고 안 가고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꼭 가야만 한다. 우리는 중국 시장은 우리가 꼭 가야 되는 시장이니까 가야 된다. 그리고 꼭 중국뿐만 해외 시장은 우리 뮤지컬에게는 꼭 가야 한다. 그래서 처음에 좀 비난거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무슨 중국 뮤지컬을 뭐 하러 가냐고 했는데 그래도 그 결실들이 좀 돼서 저희가 제 나름대로 뿌듯함은 그래도 1년에 4작품이 저희 올라가거든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 어렵지. 하나 되면 2번이 되고 2번 되면 3번이 되면 그러면 그게 지금은 저희뿐만 아니라 한국 뮤지컬이 엄청 많이 가요. 중국에 한 20-30편이 지금 한국 뮤지컬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또 어디론가 전파가 될 거라고 생각되어지면 저는 분명히 우리 뮤지컬의 힘은 거기 있고 국내도 그런 다 너무 서울에만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어떻게든 그래서 제가 지역에 저희가 내려갈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게 또 저의 뭐 하나의 뭐 도전 과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꼭 회사를 발전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거는 꼭 해야 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좀 지역에도 이제 그런 회사들을 가서 뭐 지역에서 뭔가 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방법들 뭐 그런 것들도 저희가 또 하고 있고 근데 그것을 예전에는 막 어떤 일정 시기에 막 빨리 막 내가 해냈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안 되면 누가 해도 좋지만 그렇게 시간 가지고 우리 이쪽 방향으로 좀 같이 가는 거를 좀 하는 흐름 안에 좀 있고 싶고 그런 방향으로 또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구별짓는 세상은 이제 없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하나고 메타버스도 사실은 거의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그냥 또 하나의 경제가 생긴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없고 뭐 이 시장이 다 없어지고 이 시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시장이 있고 우리는 또 하나의 또 시장이 하나 더 생겨서 근데 결국에 이게 하나의 시장이 저희한테 볼 때 하나의 시장이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도 그 내년에 컨텐츠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더 많이 확산하고 싶어하는 이유도 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아까 말처럼 저희 안에 여러 가지 더 많은 장르가 결합하고 더 많은 얘기를 하는 것도 어떤 분은 뭐 뮤지컬 한 번 봤는데 여기 오니까 뭐 이런 것도 좀 하네 이런 것도 볼 수도 있고 또 온라인에서도 뭐 볼 수 있네 그건 온라인에 봤는데 반대로 너무 재밌으니까 오프라인에서 궁금해서 볼 수도 있고 뭐 저희가 또 이제 MD 샵 운영을 또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렇게 문화상해라는 MD 샵을 만들어서 저희 회사 처음에 저희 회사 것만 시작했다가 저희가 다른 회사 것도 이제 받아서 같이 이제 하고 그 컬처웍선 이름으로 좀 분산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뭐 그거 역시 이제 저희 회사만의 소유물로 되지 않도록 지금은 사실은 엄청 적자예요. 왜냐면 이게 수수료도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이제 동료들과 같이 좀 해준다고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수수료도 낮게 하고 근데 그것도 전 해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장을 확대하려면 그런 어떤 머천을 이렇게 MD를 하는 회사 상시 판매하는 어떤 회사들이 더 만들어지고 많아지면 분명히 관객은 늘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관객 확대에 저는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사업들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뭐 더 좋은 성과들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봐요. 그것이 뭐 갑자기 오프라인을 보던 그 아까 라이브함이 있는데 그 완전 다른 체험이지 그 라이브함이 있는데 이거를 버리고 그걸 한번 그 경험한 분이 막 온라인이 너무 편하니까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 어떻게 상호 보완적이고 그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뭐 우리가 뭐 뮤지컬 드라마를 만들 수도 있고 뮤지컬 영화를 할 수도 있고 우리 더 많이 운신의 폭이 더 전 생겨서 그러면 저희가 자막 서비스를 주면 또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특정한 것만 할 수 있었는데 아마 이게 발달되면 전 2-3년 후에는 아주 손쉽게 우리가 여러 나라의 걸 유튜브도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상영관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로도 많이 기술 발달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럼 결국 전 컨텐츠인 것 같아요. 누가 컨텐츠를 많이 갖고 있느냐. 그러면 충분히 저는 해볼 만하고
저는. 그리고 한국의 또 문화 이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그들이 한국 뮤지컬 하면 궁금해 할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충분히 우리가 미래가 밝다, 어둡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막 이렇게 주저되는 얘기이기도 한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되게 좀,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제가 그런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니까 밝히는 게 항상 그렇지만, 저는 이게 일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메시지는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선한 컨텐츠라는 말을 되게 쓰는 건 좀 부담스럽지만, 뭐 이렇게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되게 여러, 뭐 오징어 게임도 그 안에서 되게 어떤 사람 자극적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되게 또 뭐 선한 메시지를 담고 있게 다 그러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메시지는 좀 삶을 위로할 수 있는 메시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한국 사람들 술 많이 먹잖아요. 기뻐도 마시고, 뭐 슬퍼도 마시고, 뭐 이렇게 뭐 축하 나눌 때도 마시고. 그래서 저는 저 남자 관객들을 어떻게 저기 끌어들이나 이제 공연장으로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어렵고 힘들 때, 지치고 막 아니면 즐거운 날이 있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그럴 때, 그래도 뭔가 함께 사람들과 만나서 어울려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을 저는 한다고 했을 때, 저희의 어떤 회사가 있었으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좀 계속 주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인류의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그냥 친구 같은 우리네가 있어, 뭐 혼자가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막 그렇게 이렇게 막 꿈을 꿀 수 있었던 거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누군가 옆에 항상 있었거든요. 아니 넌 잘 될 거야 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넌 안 될 거야, 너 안 된다 이랬으면 진짜 글쎄인데, 꼭 그렇게 옆에 누군가 있어줬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메시지, 우리는 물론 세상이 힘들지만 뭐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걸 극복해낼 수 있다, 그리고 인생이 얼마나 즐거운 거냐라는 것들의 메시지를 좀 줄 수 있는 회사였으면 하는 것, 그게 제가 그냥 추구하는 메시지입니다. 항상 뭐 계획한 대로 되는 거는 사실 없어서, 뭐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그러니까 그냥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살아있다면 계속 작품을 만들 것이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냥 막연하게 제가 이제 뭐 노년에 요새 막 그런 뭐 분장해가지고 나이 드는 그게 감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늘 하잖아요. 사람이라는 것들은 과연 죽음에 대한 것도 고민도 하기도 하고, 과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일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회의도 막 들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그럴 때마다 예전에는 거울을 보고 이렇게 저를 이렇게 넌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어떤 그림을 이렇게 보냐면, 제가 제 손자, 왜냐면 저 하나는 성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작품하면서 저희 키즈, 우리 아들, 아빠 그것도 하는 우리 아들에게 아빠가 만든 작품을 보여주고 싶어. 이게 그게 개인적인 정말 욕심이, 그러니까 그건 또 아빠의 마음으로 만들면 정말 내가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모든 아빠의 마음으로 한 작품을, 키즈 작품 제대로 만들고 싶어. 그래서 우리 키즈가 탄생된 거거든요. 그 키즈 작품을 우리 두 아들을 이렇게 했을 때 열심히 안 보아서 좀 그랬지만, 저는 정말 이렇게, 그리고 그들이 막 노래를 따라 부르고 그러면 그거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하나의 그림이 그려진 건,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저와 우리 아들과 이렇게 손주와 함께 그렇게 공연장을 이렇게 가서 보면, 그러니까 그게 또 세대에 거쳐 HJ 컬처럴 회사가 정말 세대에 걸쳐 어린 나이부터 그래서 제가 지금은 내가 키즈 제일 잘 만들 수 있어, 뭐 이런, 어떤 프로듀서보다 이런 말 하거든요. 뭐 좋아하는지 알아? 막 이러면서 막 진짜 진심이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우리 아이들 청년이 되면 청소년에 대한 얘기 많이 만들고 싶거든요. 10대들의 얘기들. 그렇게 되면 또 그런 콘텐츠를 제가
뭐 좀 잘 안다라고 하요. 그래도 좀 이렇게 공감대가 더 있을 테니까. 그리고 제가 실버가 되면 또 실버의 공감대의 작품을 또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래서 제가 죽기 전까지 작품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뭐 예전에는 마치 뭐 크고 화려하고 뭐 이러는 것만 좀 꿈꿔는 건 솔직히 사실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정말 그건 없습니다. 그냥 혹시 어떤 형태로도 어떤 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지향점이 된다면 내 마지막 그 날 생각했을 때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다. 그냥 제 초심은, 제가 맨 처음에 이 일을 하려고 했던 건 사람들을 위한 영혼의 우리 직원들한테 맨날 야, 우리는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야 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남들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마지막 뭐 이렇게 24시간 대기하는 영혼을 위로해야 된다 우리는. 그러니까 한 작품 한 작품 정말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작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초심을 지키는 그런 사람의 메시지 작품을 끊임없이 하는 것, 그게 결국 제가 가장 바라고 조심하려고 하는 것들.